구독, 좋아요. 자, 1부로 넘어가겠습니다. 1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이재명 지지율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지지율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이재명 지지율이 뚝 떨어졌네요. 약 7%포인트 직전 조사보다 떨어졌네요. 정확히는 6.8%포인트. 예. 공교롭게도 그만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올라갔습니다. 예.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이게 이제 여론조사상 이재명의 지지율이 60%가 무너진 거는 이미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이 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큰 회사가 아니다. 또 뭐 보수계의 여론조사 회사다. 이런 논란이 좀 있어서 예. 그동안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그렇지만 이 좌파 계열로 분류되는 뉴스 토마토에서도 앞에 숫자가 6에서 5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했어요. 예. 그런데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의 조사는 대표적으로 좀 진보 계열로 분류되는 여론조사 기관이다.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수치를 볼 때 어느 회사가 했느냐 두 가지를 봐야죠. 공신력과 성향. 그런 점에서 이 리얼미터가 지난 대선 국면 그 이전에 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도 우파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수치들을 많이 제시했기 때문에 예. 이 조사 결과는 더 놀라운 겁니다. 이게 56.5%. 간단히 말하면 이재명 취임 후 최저치예요. 그것도 하필 월요일 지금 뭐 출근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게 속보로 떴습니다. 예.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국정수행 평가의 트렌드라는 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 조사 시점이 8월 4일부터 8일까지 하필 이재명의 이 저도 휴가 기간에 그러네요.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표본수가 2,050 몇 명 되고 꽤 많네요. 표본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신뢰 구간에서의 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아주 그러니까 정밀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 30입니다. 아직도 멀었지만 어쨌든 꽤 많이 올라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 지지율도 이재명의 지지율과 같이 동반 하락했다. 기분이 나쁘죠.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뭐 오늘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서 하루 지금 앞당긴 거거든요. 원래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하루 앞당겼느냐? 조국, 윤미향, 최강욱 거기에다 친문 계열 인사들 뭐 윤건영 뭐 등등의 이 특별사면 복권을 좀 논란이 많으니까 앞당겨서 결정하자. 예. 이런 시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한두 시간 후에 이 결정을 하고 오후 2시 반에 특사 명단을 확정한다는데 영향을 안 미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아까 뭐 허앵커도 모두에서 브리핑할 때 들어보니까 네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네. 첫 번째 4일 얼음에 시작된 이 주식 양독세 논란. 네. 그다음에 아직도 이거 결론 안 났어요. 네. 고위당정에서 뭐 말했는데 좀 더 두고 보자 이랬다는 걸로 봐서는 아직도 뭐 구윤철 같은 그 기재부파들이 반대한다고 합니다. 네. 원상복구에. 그러나 당에서는 여론이 심상치 않다. 50%로 원상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30억 원 수준으로 절충을 하든지 하자는데 결론을 안 냈고 그다음에 이춘석 스캔들 빵 터졌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뭐 새 대표된 정청래가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무슨 국민의힘하고 악수하느냐 앞발 논란 불러일으키면서 패싱하고 방송법 밀어붙였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와 중간층 식권 중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유권자들에게 이거 봐라 이렇게 막 밀어붙인다고 하는 느낌을 분명히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49% 얻어서 이재명이 됐고 이준석과 김문수와 이준석 이른바 범보수표가 소수점이나마 많았어요. 예. 2년 전에 형성된 총선 의석만 믿고 너무 밀어붙인다. 이게 반감을 줬다. 이게 저는 제일 크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론조사 기간 말미에 뭐가 터집니까? 조국, 윤미향 풀어준다더라. 예. 풀어준다는 말은 뭐 특별사면 복권. 이게 이제 이 마지막에 또
악재가 됐다고 보고 이 4종 세트로 이 나온 56.5%인 만큼 이것도 만약 무시하고 밀어붙인다? 오늘 그냥 사면 명단 그대로 거의 확정한다? 핵심은 조국이에요. 예. 그래서 유인태라든가 이번에 자기 말로는 10번째 대변인이 됐다고 하는 박수현 비교적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박수현 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게 과연 첫 그 대통령 임기 그러니까 취임 후 첫 특사로 이게 적합한 거냐? 그런 회의론을 제시하면서 이거 크리스마스 특사도 있는데 좀 이따가 하면 안 되겠나?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만약 이게 강성 개딸들 말 듣고 그냥 이 56.5% 우습게 여기고 또 밀어붙인다? 저는 50% 초반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 자세하게 좀 보니까 이 대구 경북 지역하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이 영남권에서 지지율 하락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났네요. 그 직전 조사 보니까 대략 17에서 18%포인트가 하락을 두 지역에서 공동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도 보면 70대는 12.9, 50대는 8.6, 20대는 6.9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전 세대에서 거의 하락은 했는데 70대, 50대, 20대 이렇게 하락 순위가 잡혔는데 지역의 특성하고 세대 연령별 이 특성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대구 경북의 표심은 지금 보수의 심장 하는데 네. 심장병이 요새 걸려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평가를 하느냐? 요새 지금 마음이 많이 괴로우실 거예요. 이번에 또 그 대구 경북 그 국민의힘 그 합동연설회장에서 모 씨가 취재진 비자 발급받아 가지고 들어간 뒤에 뭐 아주 그냥 뭐 너무 좀 혼란을 일으켜서 그걸 두고 지금 이게 전당대회가 전환길 전당대회냐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이것은 아무래도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지금 사실 대구 경북 지역의 이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지지율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30%로 반등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과 부울경의 지지율이 다시 반등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못 정하고 계신 거예요. 화도 났다가 이재명 정권 보면 더 화가 났다가 지금 이런 갈팡질팡 하시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때문에 지지율이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 지지율은 제가 기자 생활 36년 넘게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올리지만 트렌드를 봐야 됩니다. 숫자를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트렌드가 지금 다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조금 오르면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뚝 떨어진 것은요. 그만큼 민심이 지금 어느 쪽에도 마음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들도 어떨 때는 회초리를 국민의힘에 들었다가 또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휴가 기간 한 4박 5일간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역시 그래도 아니야 하면서 민주당 정권에 또 회초리를 매섭게 내린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양당 모두 이재명 정권 역시 이런 민심을 소중히 받들고 민심의 행배를 잘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국민의힘도 다시 두 자릿수 16% 역대 최저치 한번 나왔잖아요. 그거 깨질 수 하향 돌파할 수 있고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도 56.5% 그보다 더 매운맛 볼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민심을 무시하고 계속 질주하면요 49% 정도로 집권에 성공했잖아요. 그 지지율 다시 깰 수 있습니다. 아래로.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세를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네. 자, 주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언론이나 방송에서 또 유튜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룰 것으로 보이는 주제가 바로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지금 제이비어 브런슨 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서해 관련된 발언도 했고 중국이 내해화를 하고 있다. 서해를 이 서해에 관한 군사적 사실은 공격 단계, 군사적인 사실은 침투 단계 이걸 우려하는 발언도 좀
했었고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 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된 시사되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어떻게 일단 들으셨어요? 제가 주한민군 파견 그 군인이라고 하죠. 그 예. 두 문자를 따서 카투사 예. 근무를 했습니다. 예. 미군물을 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제이비어 브런슨, 제이비어 브런슨 이 흑인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 사령관.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육군 대장 주한미군 사령관이 될 것이다.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펜타곤의 방침은 나와 있어요. 예. 주한미군은 어쨌든 축소하고 그것이 미군 철수까지는 아닌지 몰라도 감축은 분명하고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이 28,500명 정도 주1 미군이 55,000명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근데 이제 주1 미군을 더 늘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장성의 계급장은 군인 수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8,500명이 대장이고 55,000명이 육군 중장입니다. 공군 중장이죠, 참 일본은. 이거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곧 주한 미군 사령관은 중장이 되고 주1 미군이 통합사령관이 되면서 그 사령관이 대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제이비어 브런슨 대장이 마지막 대장 주한미군 사령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평택 험프리스 사령부 세계 최대의 제외 미군 기지입니다. 미국 밖에 있는 미군 기지 중에 가장 크고 좋아요. 평택에. 근데 거기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금요일 날. 제 기억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 그 성조지 같은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라고 뭐 이런 그 미군 기자들 앞에서 회견하는 건 봤는데 한국 기자들 대거 불렀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아주 작심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숫자는 안 줄인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미군 감축을 안 한다라고 또 말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 숫자, 넘버보다 예. capabilities, 역량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육군 대장이 이제 역시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건데 주한미군을 안 줄이는데 숫자보다 역량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줄인다는 얘기예요. 네. 이미 나와 있던 45,000명의 스트라이커 여단의 이 신속 기동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 숫자는 이제 한국에는 놔두는데 언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양안 문제, 대만 해협으로도 보낼 수 있고 네. 필리핀 영해권이 문제가 발생하면 남중국해로 보낼 수도 있다. 잘 아시듯이 성주에 있던 그 패트리어트 발사대 2대가 중동으로 갔잖아요. 예. 그리고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숫자보다는 역량에 방점을 찍고 그 요새는 첨단전이니까 그렇게 해서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빼겠다는 거예요. 주한미군을 뺀다는 거는 그만큼 주둔비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다가도 주둔비 올리라고 방위비 분담금 올리라고 지금 25일 날 열릴 것이라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잔뜩 벼르고 있고 예. 또 뭐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 모더니제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전략적 유연성. 그러니까 미군이 얼마 주둔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본으로 빼고 유사시에 남중국해 대만으로 빼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 25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총대를 메고 그 정상회담 의제를 말한 거예요. 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그 워싱턴 정상회담에 의제로 올릴 거예요라고 한국 측에 이제 미리 알려준 겁니다. 좀 속된 말로 바람을 잡은 거죠. 네. 방위비 문제 등등은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저는 폭넓게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본다. 내해화하라는 발언은 뭐냐면요. 예. 중국이 서해를 황해라고도 그러잖아요. 예. 영화배우 이름 아니고 그 황해. 이 옐로우시라고 하고 우리는 서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은 여길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 내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중해처럼. 옛날에 로마의 내해가 지중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남중국해에다가 콘크리트 갖다 붓고 인공섬 만든 나라잖아요. 예. 이 중국이. 근데 지금
우리 서해에도 이상한 구조물들 설치했습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느냐? 회색 도발이라 그래요. 전쟁과 평화 사이에 어디쯤. 블랙도 화이트도 아닌 그레이. 그게 뭐냐면 중국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게 그런 회색 도발인 거예요. 비정규전. 그다음에 영해권을 은근히 야금야금 갉아 들어오는 거. 이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 정부 이재명 정권을 향해 당신들 중국 하는데 중국이 지금 당신의 영해를 지금 이만큼 침범해 오고 있어요. 회색 도발하고 있으니 이거 같이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 발언이에요. 이거는 한미 정상회담이 관세 협상 디테일도 중요한데 안보 협상이 될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워싱턴에 가서 이거 공부 단단히 하고 가야 돼요. 이거 준비 안 하면 지금 툭툭 나오는 말이 뭡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이미 보도를 했죠. 방위비를 GDP 대비 3.8%로 올린다. 그러면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게 연간 33조 3천억 원이 더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은 3.5% 요구했잖아요. 네. EU는 5% 요구했잖아요. 거기서 거기네. 천만의 말씀. EU는 우리나라 GDP의 17배가 넘습니다. 17.5배예요. 네. 일본은 2.8배입니다. 근데 숫자가 비슷하다? 한국은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방위비 분담금, GDP 대비 국방 예산 인상 이 두 가지만 대충 합쳐보니까 50조가 넘습니다. 이게 지금 관세 협상 이거만 가지고 지금 디테일 뭐 쌀이니 소고기니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 지금 잘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도 나왔어요. 대미 수출이 14.2%가 줄었어요. 네. 관세 협상에 영향이 없는데도 전체 수출도 4.2% 줄었어요. 왜 이런 거 보도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거 중요하게 다루지 않느냐. 큰일 났어요 지금.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과된 지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세 여전히 25% 물고 있어요. 왜? 네, 네. 미국이 발효 시점을 얘기를 안 해줘. 발효 시점을 왜 얘기를 안 할까요? EU는 이미 23일 날 또 일본은 27일 날 팩트 시트를 공개했습니다. 팩트 시트가 뭔가요? 관세 협상을 했으니까 그 사실관계를 적은 문서를 공개해야 되잖아요. 네. 한국은 안 나오고 있다고요. 7월 30일 날 했는데 오늘이 벌써 지금 1일 아닙니까? 이렇게 팩트 시트가 안 나오는 관세 협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다른 거예요 지금. 미국 발표 따로 한국에서 뭐 구윤철 대통령실 대변인 발표 따로 쌀과 소고기 안 열었다? 열었는데 무슨 소리? 팩트 시트 어디 갔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 더 나오면 제가 볼 때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올라갈 일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관세 협상이나 경제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왔는데 그 문제도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춰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 반도체 관세 폭탄을 맞는 것이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면서 지금 경제 성장률 1% 정도로 낮춰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문제로 보시나요? 지금 허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올해 1월에 1.8%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나올 거다 이랬어요. 예상치군요. 예, 그러니까 성장 전망치죠. 근데 이게 1월이니까 생각해 보시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행, 한덕수 대행 시절이에요. 그 전망치가 지금 그대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전망치를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관세 협상 여파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막 물밀듯이 좀 밀려오고 있고 대미 수출 14.2%나 줄었다 하지. 현대차, 기아차의 대미 수출은 지금 갈수록 압박이어서 지금 0%내다가
15% 갑자기 내게 됐는데 15%도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말을 안 해줘가지고 25% 내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악재 투성이다 보니까 예. 지금 앞서 뭐 조선업 얘기하시던데 조선주만 올라요 한국은 지금. 조선주만. 아니 왜냐하면 이 미국이 지금 아쉬운 건 조선 맞아요. 예. 군함 고쳐야 되고 조선소 엉망이니까 한국에서 와가지고 고쳐주고 조선소 인수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 조선주 말고는 지금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게 지금 큰일입니다. 그래서 1.8에서 지금 KDI하고 한국은행이 수정치를 내놨는데 한 1% 빠질 걸로 봐요. 0.8%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물론 1%는 어찌어찌 유지한다는 전망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100%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물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삼성전자는 아니다. 우리는 100% 다 면제받을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 트럼프가 지난주에 그 애플 투자 발표회에서 한 말인데 반도체 100% 관세를 곧 물릴 거다. 시점은 말 안 했어요. 네. 그러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와 IC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기업. 예. 그건 좀 재고해 보겠다. 그래서 TSMC는 뭐라 그랬느냐. 우리는 100% 면제 받을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삼성전자도 일단은 우리도 TSMC처럼 텍사스로 공장 빼고 지금 많이 지금 공장을 이전하니까 우리도 예외가 될 거다. 제일 늦은 게 SK 하이닉스인데 우리는 약속을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마음이죠. 이게 그런 말을 듣고 반도체 관세를 어느 정도로 줄여줄 건가. 지금 반도체 15% 내고 있어요. 안 내다가. 그것도 악재죠. 15%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미국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재명의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노력을 가상히 여겨 뭐 우리가 0으로 해주겠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게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한 50% 품목별로 반도체에 때리면 어떡할 거예요. 자, 더 중요한 문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때문에 먹고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예. 어디입니까? 경기도 기흥, 거기 첨단 반도체 있는 이천 등등. 거기에서 또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삼성전자의 아들딸 취직했다. 예. SK 하이닉스의 아들딸 취직했다. 동네 잔치하지 않겠어요? 좋은 직장 취직했다고. 일자리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장들을 다 어디로 뺀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다 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가전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생산했습니다. 근데 태국 관세가 19%, 베트남 관세가 20%가 됐잖아요. 우리보다 4, 5% 비싸네? 거기서 만들면 안 되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베트남, 그러니까 멕시코로 갑니다. 멕시코는 USMCA라는 삼국 그 관세 협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0%예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가전 제품을 만들면 LG전자나 삼성전자나 관세를 안 내도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 LG전자 바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뺍니다 또. 그러니까 국내 가전업계 일자리 또 폭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또 있어요. 우리나라의 패션, 동대문 밀리오레, 뭐 섬유 이거 우리가 굉장히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부 남미로 지금 공장을 빼고 있어요. 남미는 가깝고 관세가 상대적으로 싸고 인건비도 싸잖아요. 더 중요한 거. 한국이 세계 1위로 올라간 게 하나 있습니다. K-뷰티. 화장품이에요. 네네. 프랑스보다 우리가 작년에 4억 4천만 달러 이상 더 팔았어요. 세계 1위입니다. 여기는 전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다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화장품 만들어야 그 관세 안 물린다 그러니까 한국 콜마, 코스맥스 7월부터 지금 공장 대거 빼고 있다고요. 저는 다 좋은데 잠시 후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뜩이나 요새 일자리 없어가지고 그 뭐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면 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라는데 일자리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러고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겠습니까? 더 암울한 일만 남았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이제 반도체 관세 100%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그러면 100% 관세 대상이냐? 지금 TSMC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에 공장을 지으니까 생산 설비가 거기 있으니까 피해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것도 완료된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이제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아직 불확실성이 다 해소되지 않은 측면이 지금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하워드 러트닉 예. 이 사람 엄청난 부자잖아요. 이번에 예. 김 정관이 그 대형 패널까지 만들어서 뉴욕까지 쫓아가고 스코틀랜드까지 쫓아갔던 이 사람은 상무장관이면서 동시에 트럼프의 경제 대변인입니다. 네. 이 러트닉 장관이 7일 현지 시간이니까 지난 우리 금요일이 되겠어요. 지난주 폭스 비즈니스 그 트럼프의 거의 뭐 그 아주 우군인 방송 아닙니까? 여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당신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해설을 해줬어요. 예, 자, 예. 그냥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공장을 다 빼라. 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걸 우리가 확약을 받으면 면제를 해주는데 만약 거기에서 다른 소리를 했다든가 공장이 안 들어온다? 100% 때리겠다는 거예요. 100% 관세라는 거는 미국의 화장품을 팔지 말라는 얘기죠. 1,000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2,000원의 원가로 관세를 물고 팔면 사겠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이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풀려면 뭔가 얘기를 이런 거를 누그러뜨리는 말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장은 뭐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가라면 갑니까? 그러니까 또 4대 기업 총수들 오늘 또 뭐 어디 그 만찬에 그 다 총수 소집했다는데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부산 떡볶이 그 국제시장 떡볶이 먹으러 갈 때 데리고 갔다고 좌파들이 엄청 비판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요새 툭하면 4대 총수들 여기저기 지금 불러다가 지금 돈 더 내시오. 투자금 이번에 투자금 또 한껏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총액을 그 와서 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방위비 챙겨가야지. GDP 대비 국방비 얼마로 하겠다고 약속해서 가져가야지. 돈 보따리를 싸들고 가도 지금 모자랄 판국이라 이 정상회담 이 큰일 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자, 이 자동차와 반도체 이게 특히나 이제 우리 대미 수출의 주력품이죠. 아까 이제 화장품도 이야기하고 섬유도 이야기하고 각종 분야가 지금 어떻게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상황까지 이야기를 주셨는데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미국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관세 여파를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한국의 사실은 생산 시설이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사실은 미치는 영향 이게 이제 굉장히 크다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자동차 공장도 다 빼야 되지. 현대기아차도 좀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동차가 우리나라 1위 수출 품목, 네. 2위가 일반 기계, 3위가 반도체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 화장품도 지금 세계적이고 네. 패션, 섬유, 가전 이 공장이 다 미국, 멕시코, 남미로 가면 대한민국에 뭐가 남습니까? 일자리를 어디서 만들죠? 뭐 비즈니스나 뭐 유튜버들만 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이 굴러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제조업 기반이 무너져 버리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제조업이 있어야 연관 산업이 있잖아요. 네네. 자동차가 현대차가 먹여 살리는 사람이 울산에만 있습니까? 전국에 깔려 있는 현대차 협력업체가 3,000개가 넘어요. 그 3,000개의 또 하청업체. 저는 한국 자동차가 흔들리고 한국 반도체가 흔들리고 한국 가전, 한국 화장품, 한국 패션 섬유가 흔들리면 일자리가 몇 개가 없어질까요? 이런 걸 좀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건지 참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 문제와 함께 앞서 얘기했던 문제 다시 한번 짚을 게 있습니다. 국방 지출 문제인데요. 이번에 이제 무역 관세 협상 당시에 미국 행정부가 한국 협상팀의 이 국방 지출
증액할 것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이걸 요구하려 했다. 이렇게 지금 미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한 바 있는데 이게 좀 크게 화제가 됐어요. 이 상황 어떻게 자, 보세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 이게 네. 펜타곤이 흘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워싱턴 포스트 같은 신문에 네. 국방비 관련돼서 이게 뭔 문서냐? 한미 합의 초기 초안. 이게 초기 초안이면 정말 처음에 만들어졌던 미국 각 부처 보고 한국에다가 요구할 걸 쭉 내보세요라는 것 중에 국방부 문건이란 소리잖아요. 네. 그런 기밀 문서가 워싱턴 포스트 손에 들어가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GDP의 2.6%였던 한국의 방위비, 지금 우리가 2.6%라는 거죠. 네. 이걸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 이건 말은 안 했는데 이미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9배에서 10배를 더 내라. 자, 이런 것까지 합치면 제가 그래서 3.8%로 올리는 걸 계산해 보니까 33조 원이라니까요. 거기에 9배에서 10배까지 그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면 10에서 13조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합치면 45조 원이라고요. 한 해에 45조 원을 더 물어야 돼요, 이게. 이게 지금 쌀 소고기로 해결될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이 엄청난 얘기를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물론 이렇게는 얘기합니다. 초안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초안에서 무슨 수정이 가해졌는지는 말하지 않았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한 달 전에 부지런히 미국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그때 가서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온 거예요. 논의하고 왔다. 그때 가지고 와서 아이쿠 큰일 났네요 하고 지금 보고했는데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워싱턴 포스트가 한미 정상회담 한 보름 앞두고 어찌 보면 이걸 터뜨린 겁니다. 의도적이에요. 아까 브런슨이 그 주한미군 역할 유연성을 얘기한 것이나 워싱턴 포스트가 신문에서 이제 보도를 했으니까 미국 방부는 아니 뭐 우리가 신문이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까지 어떻게 간섭하냐고 발을 빼겠죠. 네. 그런데 그 문건이 한미 합의 초기 초안 이거 한 2급 비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게 그냥 나가나요? 미 국방부가 저는 줬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거 보도해 달라고 유력지에다가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기정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자 초안이 이럴진데 과연 진짜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3.8%가 어느 정도인지 일본이 3.5%, EU가 5%잖아요. 뭐 네. 별거 아니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 나오니까 이 나토 동맹국들에게 미 행정부가 요구한 미 행정부에 약속한 5% GDP의 5% 정도가 나토에서 약속한 금액이니까 한국 경우에 GDP의 3.8% 정도면 이 나토 동맹국들보다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자, EU 유럽연합의 경제 규모가 경제 규모라는 두루뭉술이야말로 우리의 5배가 넘고 네. GDP만 말씀드리면 물론 나라의 연합이잖아요. 국가 연합이니까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된다 하지만 17.5배입니다. 무려 17.5배인 나라. 그리고 일본은 경제 규모는 2.2배인데 GDP는 우리의 2.8배예요. 짐작은 하셨겠지만 네. 우리가 뭐 지금 개인당 그 국민소득이 앞섰다고 우쭐할 때가 아니에요. 돈 많아요.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 국채 한 20%만 갖다 팔면 미국 휘청거립니다. 그 돈밖에 없는 나라가 일본인데 우리가 일본하고 EU하고 비교했을 때 GDP 대비 국방비를 3.8% 내는 건 1.5배, 1.7배밖에 더 안 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네. 됩니까? 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내면 우리는 EU가 5% 냈으면 GDP가 17.5배나 작으니까 우리가 그럼 한 10배는 적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네. 그 맞는 거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2.8배니까 우리는 좀 절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이 3.5면 우리는 그 일본의 절반 정도만 올려줘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3.8배를 워싱턴 포스트가 흘려서 이렇게 지금 미국의 요구사항이다 한 이유는 우리가 호구를 잡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자꾸 친중하겠다 그러고 북한하고 정상회담 그 김정은하고 만나는 문제 이런 쪽에 자꾸 그 무게를 싣고 대북 확성기 철거하고 아이고 북한도 호응했으니까 우리는 평화로 가는 게 자꾸 이런 쪽에 안보 스탠스를 실어 가니까 미국에서는 그래? 맛 좀 봐라. 하면서 돈벼락을 때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두 가지만 합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을 때 45조 원을 더 내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45조 원을 미국에 더 줄 능력이 과연 있는 것인가? 지금 그 소비 쿠폰 한번 뿌리고 나서도 지금 국채 발행해 가지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는 마당인데 45조 원, 50조 원 가까이 저는 답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 결과 당시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미 간의 협상 과정에서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국방비 지출 문제 등 이 문제는 뭐 다루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은 국방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므로 지금 발표하지 않는 거죠. 아니 지금 발표했다가 무슨 혼란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국 측이 자꾸 흘리잖아요. 이렇게. 예. 워싱턴 포스트가 무슨 동네 신문도 아니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어디 무슨 육군 대장입니다. 미국 상원의 그 청문회를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인물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평택으로 한국 기자들 우르르 모아가지고 금요일 날 그것도 중요한 이런 시사를 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돈을 더 못 내겠다고 하면 주한미군을 더 빼리라 봐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빼도 좋다라고 만약 동의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주한미군 뭐 그러면 그 여기 행정병력만 남기고 다 철수한다? 이거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에치슨 라인 1950년대에 그어진 에치슨 라인에서 한국과 대만이 배제됐었잖아요. 지금 중국은 이른바 섬과 섬을 이었다는 제1도련선, 네. 제2도련선. 미국은 트럼프 라인을 지금 설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한국이 계속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 빼는데 대만은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친중하고 친북해서 안보를 지켜낼 수 있다고 판단이 든다면 흔쾌히 동의가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안보가 됩니까? 이 문제를 간단히 보면 이번 그래서 저는 25일에 하든 8월 말에 하든 이 한미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우리의 생명, 안보를 그 정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정상회담이 될 것인데 거기에 지금 아무것도 지금 팩트시트도 안 나와 있는 관세 협상 15% 하기로 했다는 것 말고 지금 뭐가 하나도 아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양쪽 정부가 지금 다른 말 하잖아요.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 또 이쪽에서 구윤철, 김용범 이런 사람들 또 얘기야. 쌀과 소고기는 절대로 추가 개방 안 했다. 미국은 쌀도 개방했다. 그리고 미국의 축산업협회, 쌀협회 회장들이 아이고 좀 세부 사항들이 빨리 공개되기를 기대한다. 조선일보에다 그런 인터뷰, 서면 인터뷰 했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양쪽 말이 너무 달라요, 지금. 중요한 것은 빨리 정부의 공식 입장 이런 게 지금 빨리 문서화돼서 나오고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야 된다. 이거 잘못 다루면 오늘 56.5% 지지율 본 것은 어쩌면 가장 높은 지지율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볼 수 없는.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이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가 잘 된다는 것은 꼭 좌우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한민국이 잘 돼야죠. 국민들도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나는 지난 대선에서 누구 찍었고 나는 지난 대선에서 그 사람 안 찍었으니까 이렇게 정파적으로 볼 문제는 결코 아니다. 이렇게 예, 조금 바꿔서 이거 네.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내란 특검팀이 미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네. 당시에 이제 주한 미 대사관이 본국에, 그러니까 미국의 미 국무부에 상황 보고를 했고 국방부에서도 당연히 이 미 국방부에서도
이 당시에 이제 주한미 사령부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고 경로했다는 소식까지 좀 알려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잠재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국방부의 지출 문제라든가 지금 방위 분담 문제 할 때 네, 이런 수사기관이 우리 공군기지를 압수수색에 이 문제가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미군 시설은 제가 카투사 근무할 때도 그 리스트릭티드 에어리어라고 해서 네. 못 들어가는 구역이 있어요. 거기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전국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뭐 대구에도 있고 외관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뭐 서울 용산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땅인 건 분명한데 그 안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우편번호를 씁니다. 미국이에요. 리틀 아메리카라고요. 거기를 함부로 들어간다? 물론 예, 조은석 특검팀은 그렇게 얘기했죠. 한국군 측의 양해를 구했고 승낙을 받았다. 네. 그럼 뭐합니까? 소파라는 게 있어요. 주둔군 지휘협정. 거기에서 한국은 한쪽일 뿐이에요. 미군 시설에 들어갈 때는 미군 사령관에 나아가서 미국 국방성 더 나아가서 백악관의 그 퍼미션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조은석 특검팀은 이걸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아니 한국 공군 드론 사령부의 건물로만 들어가서 그 자료만 가지고 왔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미군은 전혀 다르게 보죠.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미군 헌병도 있었고 그렇죠. 들어가는 도로와 건물에 다 미군 지역들이 다 민감한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압수수색을 한 건물에도 바로 옆방 저 건너방은 다 미군 방인데 그런 데를 막 들어가? 뚜벅뚜벅 들어가서 막 물건을 드러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미국의 보고가 안 됐겠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정보를 생명으로 아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편한 거죠. 주한미국 대사관이 다 보고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왜 즉각적인 반응이 안 나오느냐? 트럼프는 그렇게 자잘하게 건건히 대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다 지금 축적했다고 봐야죠. 채곡채곡 지금 파일링을 해놨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안 해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안보보좌관까지 겸하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네. 뭐 등등이 다 지금 기록 다 끝내놨고 이재명 대통령 오면 위성락 실장도 같이 갈지 모르는데 그 앞에서 아마 뭐 공개회의든 비공개회의든 분명히 문제 지적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한미동맹 역사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압수수색이 있느냐.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거기 가서 뭘 가져왔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다. 아니 절차를 밟아야죠. 미군 사령관에게도 말을 하고 미군 사령관의 허락을 구하면 아마 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특검이 스페셜 특검은 미국에서 더 유명해진 제도예요. 예. 그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킨 게 특검이고 케네디 대통령 때도 있었고 아니 특별검사의 원조국이 특별검사가 영장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안 해주겠습니까? 문제는 조은석이 그걸 개무시했다는 거죠. 그 개무시의 대가는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치르게 될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자, 정상회담의 문제까지 한번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자,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목소리 높여서 이 정일상 흉상보건 좀 아니 정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될 말씀을 했고 예. 이게 이제 뭐 정권의 문제가 저는 아니다. 이 사람은 뭐 지금 설명하셨겠지만 중국의 그 인민해방군 가를 제작한 작사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팔로군이라고 유명한 그 군대가 있어요. 예. 중국 인민해방군의 뿌리다. 뭐 우리 과거에 그 일제 강압기에 강점기에 많이 나왔던 그 팔로군 아닙니까? 그 팔로군 행진가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광주 광역시에서 났다고는 하지만 그 중국인입니다. 예. 귀화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사 작곡했다. 지금도 그 노래가 팔로군 행진가에서 중국 인민해방군가로 쓰이고 있다고 하니 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100대 인물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이 13, 4억 인구 아닙니까? 예. 과거 뭐 진시황 때부터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 거기에 조선족 출신의 그것도 남한의 광주에서 났다는 사람을 100대 인물에 넣는다? 근현대사의 100대 인물? 어마어마한 뭐 쉽게 얘기해서 공산주의자예요. 그 사람을 왜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나라 돈을 들여서 이 흉상을 세우고 뭐 아주 그냥 성역화했는데 이걸 윤석열 정부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그 압박을 하니까 강기정 광주시장이 그렇게는 못하지. 예, 뭐 이렇게 또 맞서다가 그 분노한 시위대에 의해서 저렇게 기반도 깨지고 흉상도 내려갔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쯤 하고 말아야 되는데 정권이 또 바뀌니까 또 혈세를 투입해서 다시 만든다고 하는데 뭐 더 잘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년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한마디로 개탄스럽다.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정권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친중 그 나아가서 종중 소리를 안 들을 도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개탄스럽다. 이건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당연하죠.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역사와 대한민국의 문제이죠. 뿌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자, 현실의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미국 시각으로 25일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26일이 되겠네요. 25일 한미 정상회담으로 25일로 부르니까 25일 한미 정상회담으로 다루겠습니다. 아마 이 상황에 이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여러 상황이 나올 텐데 그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어떤 문제가 다뤄질지 핵심적 의제가 뭘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 주요 의제가 뭐가 될까요? 뭐 강유정이 그 밝혔잖아요. 예.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뭐 확대 발전시킨다.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안보 문제가 주 의제다라는 거예요. 안보 문제의 테이블에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이 GDP 대비 국방비 이미 워싱턴 포스트가 썼네요. 실제로는 우리가 2.32%인데 워싱턴 포스트는 뭘 근거로 했는지 지금 2.6% 정도 한국이 GDP 대비 국방비 쓰고 있는데 이거 3.8%로 올려라. 라는 초안을 마련했었다. 예. 그래서 지난번 7월 31일에 타결된 그 한미 그 관세 협상 그때 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구두로 15% 이렇게 했는데 지금 디테일이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요. 네. 그걸 이번에 뭐 이재명이 가서 확정 지을 판인데 자 저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2.6%에서만 계산해봐도 40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네. 2.32%라고 하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한국 측 분담금 이 방위비 하는데 네. 이건 또 별개예요. 네. 그건 아직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대선 운동 때부터 나온 얘기 10배 얘기했습니다. 네. 9배. 그 문재인 정부 때 5배 올려달라고 하는 걸 우리가 FA 30 그 미국 전투기 사주는 거 네. 30대 플러스 알파 30대 이렇게 해서 입을 막았는데 그때보다 이제 5배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9배, 10배 얘기 나오는데 이거 대충 계산해도 13조 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미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뭐 쉽게 말하면 주한미군 빼가겠다는 소리예요. 주한미군이 이제 양안 문제,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벌어져서 중국이 침공하면 이거 뭐 이재명이 외계인 침공이라고 그랬는데 외계인 침공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황 벌어지거나 남중국해 과거 말로 남진해에서 지금 거기다 인공 구조물 막 시멘트 갖다 들이붓고 해가지고 필리핀이 뿔이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가 전 세계의 무역 물동량의 52%가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이거 엄청 중요한 길목이라고요. 미국도 엄청 중요시 여기고 있고. 이 문제에서도 이제 단호히 미국이 대응하겠다. 그런 상황 생기면 주한미군 빼갈 테니까 양해해라. 사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방위비니 뭐 그 또
GDP 대비 국방비에서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이 이번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올릴 여력이 없다고 발을 빼면 주한미군 더 빼겠다는 거죠. 뭐 그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알았다고 주한미군 28,500명인데 한 뭐 10,000명으로도 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1번. 네. 그 2번은 뭐 이제 조선업이니 뭐 우리가 경제협력하는 문제를 좀 논의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가면 뭐 필라델피아에 한화가 인수한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라고 있어요. 네. 거기를 아마 갈 모양이에요. 트럼프랑 같이 갈지 이재명 혼자 갈지는 결정이 안 됐다고 하고 그에 앞서서 조현이 그 미국 대리대사와 함께 지금 HD 현대중공업 조선소도 간다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다 한미 정상회담의 두 번째 의제에 그 밑밥 까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이미 나온 마스카라고 해서 나온 얘기니까. 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 말로만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팩트 시트가 안 나왔어요. 공개가 안 된 겁니다. 있는데 공개 안 한 건지 정말로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자, 이거 25일 날 이제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이 이 트럼프와의 회담을 끝내고 업무 오찬을 한다 그래요. 네. 업무 오찬.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보신 게 젤렌스키나 남아공의 라마포사 대통령 불러다가 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 오버오피스에서 네. 1시간 넘게 리얼리티 쇼를 합니다. 통역 하나만 달랑 붙여놓고 주변에 벤스 부통령, 그다음에 미국 매체들, 폭스뉴스, 미국의 생중계를 하는데 주인공이 누구냐? 트럼프예요. 네. 트럼프가 그냥 다 이끌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혼자 다 얘기해놓고 뭐라고 묻습니까? 뭐 한마디 하시라고 그래요. 그럼 이재명이 뭐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가 위험합니다. 거기가 왜? 정상회담에서 실컷 얘기해놓고 트럼프 스타일은 딴 얘기를 또 합니다. 그 투자금 아까 분명히 얼마로 얘기했는데 네네. 그거 뭐 더블로 하죠. 더블로 한다고 뭐 우리 저 리치 컨트리에서 온 프레지던트 리가 약속했다 이래버리면 이재명이 뭐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위험하다. 오늘 연합뉴스도 이걸 썼더라고요. 그래요? 트럼프가 1시간 넘게 진행하는 이 정상회담 브리핑 리얼리티 쇼라 그래요. 실제 그 어프렌티스 진행자 아니었습니까? 거기를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자 등급 얘기를 좀 할게요. 네네. 이게 이제 미국 국무부가 설정한 미국에 오는 정상들에 대한 예우 5단계가 있어요. 네네. 1번 국빈 방문 스테이트 비짓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취임하자마자 이걸 했어요. 1번 1등급 퍼스트 클래스. 2번이 공식 방문 세컨드 클래스. 여기까지가 이제 좀 국빈은 아니지만 예우를 받는 거고 공식 실무 방문 3단계입니다. 네네. 그리고 4단계가 실무 방문. 그다음에 사적 방문 5단계예요. 강유정이 뭐라 그랬느냐? 처음에는 실무 방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기자들이 계속 물으니까 공식 실무 방문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강유정의 말을 뜯어서 분석하면 3.5등급 방문인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3등급에 가깝게 말을 한 것이다. 이 방문은 격이 완전히 달라요. 일단 백악관에서의 공식 환영식이 없습니다. 공식 방문까지만 해줘요. 1, 2등급만. 네네. 그건 뭐가 없느냐. 레드카펫 위를 걸으면서 의장대 사열 못 받고 레드카펫 둘이 같이 못 걷는 거죠. 그다음에 해군 예포가 이제 발사가 되는데 이게 뭐 어떤 분이 19발이라고도 하고 뭐 21발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예포를 한 발도 안 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식사가 참 중요한데 강유정은 뭐라 그랬습니까? 업무 오찬이다. 업무 오찬은 과거 젤렌스키가 왔을 때 몇 달 전에 그 업무 오찬 대접하려고 했는데 밖에서 다 그릇까지 들고 다 서 있었는데 그때 아시잖아요. 옷 양복 안 입고 왔다 고마움을 모른다라고 면박을 준 뒤에 그 전부 다 요리사들 돌려보내고 내쫓았어요. 이재명에게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뭐 차원이 좀 다르니까. 그렇지만 어떤 메뉴를 내는가를 봐야 된다. 그리고 만찬은 옵션이에요. 이게 국빈 방문은 무조건 해주게 돼 있는데 이 공식 만찬 이하 공식 실무 만찬만 돼도 3등급 이 방문의 경우에는 만찬이 의무가 아니고 옵션입니다. 트럼프가 마음에 들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좀 씁쓸하죠. 문재인도
이 공식 실무 방문을 취임 처음에는 했어요. 예.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갔을 때 국빈 방문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뚜렷한 차이점이 하나 있네요. 그 보수 우파계 대통령들은 박근혜, 이명박,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부 국빈 방문이었어요. 네. 근데 문재인 또 이 이재명 그 이전에 노무현도 처음부터 국빈 방문을 달칵 안 해주는 게 이 미국이라서 네. 어떤 선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3.5등급짜리 방문이라 조금 씁쓸합니다. 네. 또 하나 이 지금 세 번째 이슈에서 뭐 조선소 간다 그랬는데 세 번째 이슈는 관세 협상을 이제 타결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트럼프가 한 얘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 투자 총액 3,500억 달러라고 했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래서 토탈 썸 총액은 이재명이 워싱턴에 와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선물 보따리를 뭐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백악관 대변인도 그랬고 그거 우리 빚감대스는 이재명 정권의 선물이다. 근데 선물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 가면 선물인지 아닌지 드러나겠죠. 그리고 그 총액 더 써온다라고 할 거예요. 예. 그게 잘 되면 업무 오찬에 이어 만찬도 할 수가 있을 것이지만 그게 뭐 여의치 않았다? 그럼 압박 면접 같은 그 1시간짜리 백악관 오벌 오피스 생중계 회담에서 좀 곤경에 처할 것이고 그 메뉴도 좀 봐야 돼요. 메뉴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봐야 됩니다. 이 트럼프는요. 그 메뉴를 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차별해요. 그러니까 제가 햄버거를 과거에 이제 트럼프가 일기 때 도쿄 가서 아베 신조 당시 총리랑 그 햄버거 수제 햄버거 집 가서 100% 미국산 소고기로 된 일제 수제 햄버거 같이 먹었거든요. 예. 그거와는 좀 다르지만 어떤 메뉴 대접받는지도 좀 봐야 되는데 좋은 메뉴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가지고 갈 선물 보따리에 달려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잠깐만요. 디테일이 예, 조금 자세하게 예. 뒤에서 어차피 좀 다룰 테니까요. 조금 그 부분을 시하고. 앞서 이제 댓글을 쭉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이란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이 잘못된 표현은 아니고요. 한미 정상회담은 정상 간의 회담이 이루어지니까 정상 맞는데 앞서 말씀 설명을 마침 이제 박상규 평론가께서 해주셨는데 방문 형식이나 회담의 단계 형식이 몇 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공식 방문이 있고 국빈 방문이 있고 예. 국빈 방문이 있고 공식 방문이 있고 실무회담도 공식 실무회담과 실무회담으로 나눠져 있는 단계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용어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서밋은 맞죠. 예, 그 단계 수준을 구분해서 지금 진행되는 건 실무회담이다. 국빈 방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자, 그걸 추가해서 먼저 드리고 아까 뒤에서 이야기하려고 다시 해줄 텐데요. 지금 이제 국빈 방문이나 공식 방문이 아닌 실무회담으로 미국 측에서 사실은 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전에 대해서는 대우를 해줄 생각이 없다. 일단 지금까지 네. 내용으로 보면 네. 그 7월 31일 관세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네. 그 뒤에 이어진 한국 측의 발표가 미국 대통령이 폭스뉴스에서 한 인터뷰 내용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이걸 우리가 좀 반박하는 듯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 안 하기로 했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근데 미국과 말이 다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나한테는 분명히 그렇게 한국 협상단이 양해하고 갔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네. 그 화가 좀 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뭐 그렇게 고울리가 있다고 격을 높여주겠습니까? 사실 국빈 방문 해줘도 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우리한테 받아갈 돈이 얼만데 그 국빈 방문하는데 돈 얼마나 듭니까? 그 레드카펫 좀 깔고 그 대포알 몇 개 좀 쓰고 말이죠. 그 뭐 해군 의장대 좀 나오게 하고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예. 왜 굳이 이렇게 격을 툭 떨어뜨리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국무부가 설정한 그 등급 의전에서 3과 4 사이다. 3, 그러니까 3으로 강유정 대변인은 포장하고 싶은 건데 그 내용을 보면 3.5등급 좀 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휴전을 지금 양쪽에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관세 관련된 추가적인 조치들은 지속하지 않는데 잠정적으로는 관세 전쟁을 잠깐은 쉬겠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 측에서 미국의 콩, 대두를 상당히 수입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하고 지금 관련이 해보면 저는 어떻습니까? 매우 밀접하다고 봅니다. 예. 중국이 역시 좀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바로 가까이에 있는 그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도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리고 역시 트럼프도 중국은 함부로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이 여러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히토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세계 2위의 미국 국채 보유국 뭐 이런 그 무기도 있고 그래서 서로 치고받으면 미국도 피곤해요. 네. 그리고 이 대두 얘기, 대두는 시진핑이나 중국에서 이 작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산으로 70%를 바꿔놨어요. 예, 그랬죠. 그러니까 예, 예. 미국이 이거 봐라. 이게 대체제가 있네. 우리는 그렇게 할 힘이 없잖아요. 예. 감히.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그걸 또 무기로 썼어요. 중국 상무부가. 그거 브라질에서 사기로 한 거 70% 시원하게 미국 걸로 또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는 그 러스트벨트도 자기 표밭이지만 남부 그 농사 짓는 데 있잖아요. 예, 예. 그 선벨트 거기도 자기 표밭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대두가 지금 창고에서 썩고 있는데 그 대두가 어디다 쓰는 겁니까? 미국인들 콩이라면 또 사죽을 못 써요. 왜냐하면 그 돼지고기 기름 짜는 데도 써야 되고 돼지고기 볶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콩이 굉장히 많이 나고 미국에서는 콩이 남아 돌아요. 이걸 브라질로 중국이 거래선을 바꾸니까 난리가 났었다고요. 그걸 이번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반색을 한 거예요. 90일짜리 잠정 휴전은 그렇게 얻어진 부분이 크다. 그리고 서로 치고 받아봐야 피곤하니까 석 달 휴전.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에이펙이 끼어 있잖아요. 예, 예. 경주 에이펙. 그래서 시진핑이 뭐 실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쉽게 실각하지는 않는다고 볼 때 그 경주 에이펙 전후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잖아요. 그때까지 우리 잘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강대국들끼리 그 함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둘이 힘이 엇비슷하면 서로 못 싸웁니다. 선빵 날렸다가는 이쪽도 맞박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는 저렇게 서로 주고받을 것 주고받으면서 뭔가 하는데 한국은 달라요. 우리 조국이지만 이거는 그 우리가 미국하고 그냥 삿바잡으려다가는 그냥 몸이 쿵 떠가지고 어떻게 꼬꾸라졌는지도 모르게 모래판에 처박힐 수 있다. 잘 생각하고 가야 된다. 지금 대두 문제를 얘기를 했으니까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수입을 해주겠다. 미국 측에서는 상당히 반색하는 입장인데, 자, 우리 농산물 개방 문제도 있었잖아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 쌀 소고기 막았다 하면서 환호를 지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 측에서 이제 어떤 카드를 가지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측에서 지난번에 지금 농산물에 관해서 말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 투자 문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있고. 결론 안 났죠. 예. 예.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측에서 어떻게 준비할지가 사실 궁금하긴 한데 어떤 양상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까? 지금 대두 말씀을 그 허앵커와 제가 나눈 이유도 예. 우리가 지렛대를 갖고 가야 된다. 레버리지. 네. 우리가 무슨 산유국도 아니고 기술하고 인력밖에 사실 어찌 보면 없는데 뭐 한류 콘텐츠 가지고 지금 협상할 처지는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쌀과 소고기는 시장의 규모나 액수 면에서 얼마 안 된다. 그리고 쌀은 양곡관리법 통과시켜가지고 남는 쌀 사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이 아무리 곡창지대고 그쪽 지지표가 의식이 된다지만 달래줄 카드를 이미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한우는 미국산 쇠고기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고깃집에서 드실 때 다 알고 먹잖아요. 한우는 비싸고 미국산 호주산 싸잖아요. 알고 구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원령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 금지를 완벽하게 하는 나라는 주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도 지금 거기 들어가고 있어요. 예. 세계 7대 교역국 아닙니까? 없어요, 한 나라도. 그 원령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안 구워 팔아요. 먹지도 않고.
왜 거기에 이렇게 연연하느냐. 이게 지금 소탐 대실의 전형이다. 그거를 시원스럽게 열어주고 지지층에게 이해를 구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뭘 잡아야 됩니까? 자동차. 지금 이거 계속 25% 물고 있다니까요. 미국이 15%로 내려준다고 말만 했지 확정일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런 실정인데 이런 거 하나도 못 푸는 정부가 지금 뭐 대기업 산재만 맨날 때려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일의 순서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재 사고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기업만 잡는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그 얘기 잠깐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쌀과 소고기는 호남표. 자꾸 곡창지대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쌀 중요시는 여기지만 쌀을 별로 안 먹습니다. 그 아까 얘기한 쌀은 대책도 있고 원령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풀어놓은 거를 왜 그걸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그거 좀 풀고 자동차 관세 문제요. 네. 철강 문제. 지금 아직도 안개에 잔뜩 휩싸여 있는 반도체 이 관세 문제. 조 단위잖아요. 수십조 단위, 수백조 단위가 걸려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렛대로 활용을 해야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지금 쳐놓은 이 덫에 네. 이재명이 안 걸릴 도리가 없을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 아시잖아요. 백악관 회담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정상회담 때는 옆에 그 보좌진들이 있겠지만 그거 끝나고 둘이 딱 불러다가 그 가운데 앉혀놓고 그거 보셨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리얼리티 쇼라 그래요. 트럼프에. 그 영어도 잘 못하고 통역을 통해서 겨우겨우 대답할 텐데 거기서 트럼프가 그 손정희 회장한테 했듯이 묻고 더블로가 하면 거기서 노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 네. 자, 이제 투자 문제나 농산물 개방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먼저 살펴봤는데 주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보 문제가 될 것으로 얘기를 주셨잖아요. 그 문제 중에 이제 동맹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가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국방비 지출 문제나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문제 나올 텐데 그 논의와 함께 중요한 게 양안 문제에 대해서 주한미군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워싱턴 지난번에 저 포스트에서도 보도가 있었고 사실 이거 한미 간의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이비어 브런슨 네. 주한미군 사령관 육군 대장입니다. 네. 8일 날 금요일 날 그 한국 기자들까지 모아서 간담회 했잖아요. 취임 1주년 간담회. 네. 거기서 이례적으로 말을 했잖아요. 전략적 유연성. 숫자보다 중요한 건 역량이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 감축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거는 또 아니다. 그런데 말은 다 그것에 관련된 얘기를 해놓고 아니다. 주한미군 감축이란 말이 갖는 폭발력을 의식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 발언은 사실상 그 양안 문제와 남중국해 분쟁 시 언제든 주한미군을 이동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 알고 한국도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것은 누가 봐도 한미 정상회담의 안보 의제를 주한미군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한국의 이재명 정권의 조야에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서 그 뒤에 며칠 뒤에 워싱턴 포스트에 GDP 대비 3.8%로 지난번에 제안을 했었다. 하려 했었다라는 얘기. 근데 하려 했었다라는 거는 이번에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3.8%는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게 다 연계돼 있어요. 주한미군 분담 방위비 문제, GDP 대비 국방비 문제, 주한미군의 유연성 문제 다 한 사슬로 엮여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그 돈으로 안 막으려고 하면 주한미군을 빼겠다는 거잖아요. 빼겠다고 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영구적으로 빼는 게 아니라 말로는 유연성이라고 하지만 일본으로 뺄 수도 있고 괌 기지로 뺄 수도 있고 뭐 지금 미군 필요한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이게 잘 생각해야 된다. 이 안보 문제를 강유정도 1번에 뒀어요. 네, 네. 그게 지금 사실은 관세는 디테일
그 못질하러 가는 거고 거기에 근데 뭐 또 이제 그 투자액 더 올려주는 문제 이것도 사실 거기에 악마의 디테일이 엄청 많이 숨어 있잖아요. 예. 지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안보 문제만큼은 돈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당면한 지금 안보의 그 위기. 예. 지금 뭐 통일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도 올해부터 안 낸다고 하고 확성기 철거했더니 북한도 철거하더라. 지금 이 분위기는 조만간 뭐 한중 정상회담 하고 난 뒤에 이재명 김정은 회담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 점도 잔뜩 노려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지난번에 관세 협상 타결 당시에 미국 특사단 문제가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에 미국 특사단이 뭘 했는지가 지금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좀 비교하면 재계 총수들이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것들은 좀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 시에도 재계 총수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활동을 합니까? 강유정 대변인은 네, 애매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공식 실무 방문이라고 했고 실무 방문 정도의 애매한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대거 가기에도 좀 그래요. 4대 그룹 총수가 막 대대적으로.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런 걸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국빈 방문 같으면 뭐 빅테크 기업 총수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좀 격을 갖추는데 우리는 4대 그룹 총수들 갔는데 거기에서는 뭐 그런 사람들 안 와 있으면 이것도 뭡니까 바쁜 이 와중에. 그래서 신중하게 방미 경제사절단도 꾸리긴 꾸린다. 예.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됐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는 있죠. 아직 이제 12일이니까 아직 출발하려면 열흘 이상 남았어요. 뭔가 꾸리긴 꾸릴 텐데 선뜻 얘기가 안 나옵니다. 뭐 4대 그룹 총수 이재용, 뭐 구광모, 뭐 정의선, 최태원 누구와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나오기는 하겠지만 미국이 그 수용할態勢가 안 돼 있는데 뭐 한미 경제인 포럼이라든가 뭐 만찬 뭐 리셉션 이런 게 잡혀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의전의 격식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 때처럼 가기가 좀 머쓱하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냥 서서 그냥 그 뭐 삼겹살이나 구워 먹자고 하는데 여기서 옷 잔뜩 차려 입고 무슨 뭐 한상 떡 부러지게 대접받을 것처럼 가기도 좀 머쓱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엇박자가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강유정 대변인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어제 발표 중에 정상회담 관련해서 발표된 게 이 부분이 좀 뒤에 눈에 좀 거슬리던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도 논의할 것이다. 뭐 비핵화 방안이야 원래 대북 국제력 차원에서 늘 해왔던 건데 한반도 평화도 논의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미국 정상회담을 한국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도 중재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제안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통상적인 워딩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트럼프는요. 사실 이재명과의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풀 생각이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과 그 여동생 김여정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과 사이가 안 나쁘다. 김여정도 이거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최고 지도자와 트럼프의 관계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트럼프는 지금도 김정은과 잘 안다. 만나봤잖아요. 하노이에서도 만나봤고. 그래서 내가 다룰 줄 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원하는 게 딱 한 가지죠. 우리를 비핵화 같은 그런 공상 과학 소설 나오는 얘기 하지 마라. 북한 측의 얘기는 거예요. 우리는 엄연히 핵보유 국가다. 예. 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그랬고 트럼프가 무슨 말을 썼습니까?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라는 말을 썼어요. 예.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이미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축 회담을 하자는 거예요. 핵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핵을 가졌다는 게 중요하니까 북핵 비핵화 문제는 사실은 공허한 소리예요 지금. 핵을 탄두를 50개 이상 갖고 있다고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다 얘기하는데 예. 그거 비핵화를 얘기한다 그러면 현실에 안 맞는 소리 아닌가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 문제는
김정은하고 직접 내가 만나서 매듭을 져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의 입장은요. ICBM이 문제인 거예요. 예. 대륙간 탄도탄. 이게 쏘면 뉴욕, 워싱턴까지 날아올 수 있고 최소한 LA가 있는 캘리포니아까지 날아온다는 걸 지금 김정은이 여러 차례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하와이나 괌이나 미국 영토나 혹은 본토에 북한 핵미사일이 올 수 있다는 거를 트럼프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한국에 단거리 핵무기 사용되는 것까지 우리가 막아줄 생각은 없다는 게 트럼프 당국자들의 속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국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좋은 얘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들어서고 이종석 국정원장 된 뒤에 지금 지속적으로 북한에 윙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화 제스처를. 아니 북한 인권 보고서 안 낸다잖아요.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자료 정리가 안 끝날 만큼 그러니까 정동영 통일부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북한 인권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됐고 요새는 탈북자도 별로 없어서 증거 자체가 별로 없다. 아니라잖아요. 어마어마한 자료가 축적돼 있는데 이걸 분류도 못할 지경으로 많은데 북한 인권 보고서를 올해부터 안 낸다? 자, 북한을 심기를 일절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항구적 평화, 한반도 평화 다 좋은 얘기인데 그 자체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아니다. 이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25일 예정된 정상회담 문제를 먼저 좀 다뤄봤고요. 독립, 성장, 역전, 패능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